유럽 방산업계는 오랫동안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이 주도하는 폐쇄적 시장이었고 한국은 늘 부품 공급국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이 180도 바뀐 순간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였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이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유럽이 믿던 방공체계들이 속수무책으로 뚫렸고 그 틈새를 파고든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제는 발트해의 최전선, 에스토니아까지 한국산 미사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럽 최북단의 작은 나라, 인구 130만 명의 에스토니아가 지금 노리고 있는 무기가 LIGN-X1이 개발한 신궁 휴대용 방공미사일과 청궁2 중거리 요격 체계입니다. 해외 언론 디펜스24와 유어 에이전타임즈는 최근 에스토니아가 폴란드제 피오른을 추가 도입하지 않고 한국산 신궁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능 대비 가격, 즉각 대응성, 기술 이전 가능성 등 이 세 가지 모두에서 한국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피오르는 폴란드에서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량 지원되며 명성을 얻었지만 실전 성과 뒤엔 뼈아픈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발사 한 세트 가격이 약 180만 유로인데 이는 한화 약 30억 원입니다. 또한 예비탄과 정비 패키지를 포함해도 과도하게 비쌌고 야간 작전 능력이 제한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시커가 구형 냉각식이라 발사 준비 시간이 길고 급박한 드론이나 헬기 대응엔 적합하지 않았던 겁니다. 반면 신구능 영하 40도에서도 즉시 작동 가능한 비냉각식 적외선 시커를 사용하며 발사 준비 시간 3초 이내 사거리 약 7km, 유효고도 3.5km의 뛰어난 대응력을 보여줍니다. 이 수치는 피오른보다 사거리 1.5km, 대응 시간은 2배 빠릅니다. 현재 에스토니아의 현실은 더욱 절박합니다. 국방비를 GDP의 4%까지 끌어올렸고 러시아의 국경 도발이 매달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 탈린 인근 영공의 러시아 전투기가 침범한 사건은 2024년에만 3차례 이상 발생했습니다. 나토군이 주둔해 있지만 문제는 자국 방어망의 주권이었습니다. 나토에 패트리어트가 있다고 해도 그 운용권은 미국과 독일이 쥐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단 한 번만 수도를 향해 단거리 미사일을 쏴도 에스토니아는 직접 대응할 수단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우리 손으로 쏘고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는 자주 방공망 구축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종 선택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스토니아가 눈을 돌린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루마니아가 먼저 신궁 4세트로 약 1,000억 원의 규모를 도입해 2024년 실전 배치했고 LIGN-X1은 그때부터 유럽 시장을 뚫기 위한 교두보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모듈형 설계와 기술 이전 의지는 유럽 중소국들에게 매력적인 카드였습니다. 피오르는 기술 이전 불가, 현지 생산 불가라는 조건이 붙지만 신궁은 현지 조립과 공동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군수 산업을 키우려면 기술 이전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청궁2입니다. 이 미사일은 단거리 신궁의 상위 체계로 최대 사거리 40km, 요격고도 20km급의 탄도미사일 대응형입니다.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가 4조 원 규모로 계약하면서 세계의 눈을 끌었고 이어서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핀란드가 도입 검토 중입니다. 에스토니아가 신궁 도입 후 청궁2를 통합 운용한다면 하층과 중층 요격망을 한국산으로 통합하는 최초의 나토 회원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K방공체계의 유럽 진입이라는 전략적 상징성을 갖습니다. 외신 더 디펜스 포스트는 이를 두고 한국은 이제 아시아의 방산 파트너가 아니라 유럽의 전장 패러다임을 바꾸는 주체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엔 프랑스 MBDA, 노르웨이 콩스버그가 유럽의 하늘을 지배했지만 이제 한국의 LIGN-X1과 한화 시스템이 그 시장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이란제 자폭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쏟아지면서 값비싼 서방제 요격 체계보다 즉시 대응 가능한 한국형 휴대식 미사일의 가치가 급부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 싸움이 아닙니다. 신궁은 한국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무기입니다. 1990년대 한국군은 미국의 스팅어 도입에 온갖 무시를 당하며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국방과학연구소는 남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만든다는 각오로 자체 개발에 돌입했고 10년 만에 세계 3대 맨패즈로 일컫는 휴대용 방공미사일 수준의 신궁을 완성했습니다. 이 기술이 이제 유럽 하늘을 지키게 된 겁니다. 과거 기술을 구걸하던 나라가 이제 나토의 전성국가들이 줄 서서 찾는 방공체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스토니아의 선택은 상징적입니다. 작은 나라가 거대한 이웃 러시아를 마주할 때 필요한 건 비싼 무기가 아니라 즉시 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무기입니다. 피오른이 보여준 화려한 스펙보다 신궁의 실용성과 신뢰성, 그리고 한국의 기술 동반자 정신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천궁2라는 또 하나의 카드가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지금 한국산 미사일을 통해 자국 하늘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진짜 방공 독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와 LIG-넥스원 간의 물밑 접촉은 단순한 판매 요청 수준을 넘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최근 EU 지원을 받아 최대 약 4.1억 달러로 한화 약 6천억 원 규모의 국방 대출을 검토하는 등 재원 마련에 적극적인 상태이며, 이는 단일 무기 체계 도입을 넘어 산업 파트너십을 염두에 둔 행동입니다. LIG-넥스원은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기술 이전과 현지 조립, 또 유지 보수 역량까지 묶은 패키지 제안을 준비해 보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초기 공급과 함께 현지 공장 설립을 통한 생산 로컬라이제이션, 그리고 에스토니아군의 운영 교리에 맞춘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제공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협상 포인트는 단가 경쟁뿐 아니라 전시 지속성과 자주 국방 역량 강화를 동시에 노리는 에스토니아의 요구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또한 LIG는 이미 루마니아와 중동 시장에서 신궁과 천궁2를 홍보 시연한 경험을 근거로 유럽 인증과 운영 노하우 전수 카드를 꺼냈습니다. 에스토니아와 LIG-넥스원 사이 실무 협상은 그야말로 가격표 하나로 끝나는 거래가 아닙니다. 중동과 이라크에서 일부 수출 계약을 따낸 경험은 LIG 제품의 신뢰도를 실전에서 검증한 실탄처럼 작용했고, 에스토니아는 이제 단순 구매를 넘어 산업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토 체계와의 연동입니다. 탈리는 나삼스나 패트리어트 같은 동맹 방공망과 데이터, 탐지, 명령을 매끄럽게 주고받아야 하니 LIG는 개방형 API와 연동 테스트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둘째, 유지 보수와 탄약 공급의 안정성입니다. 발트 지방의 긴 겨울과 혹독한 작전 환경을 감안할 때 장기적 예비탄 재고와 현지 정비소 설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셋째, 정책적 법적 보장입니다. 에스토니아 의회와 방위부는 기술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IP 문제와 수출 통제 이슈를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요구했고, LIG는 한국 정부와 EU 차원의 보증, 협력 메커니즘을 연결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경제성 논쟁도 뜨겁습니다. 폴란드제 대체품인 피오르는 완제품과 예비탄을 포함해 체감 단가가 한 세트당 약 30억 원 수준으로 거론되며, 예산을 엄격히 따지는 에스토니아로선 단가 대비 운용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LIG는 여기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초기에는 완제품을 공급하되 이후 현지 조립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더 나아가 천궁2 같은 중층 요격 체계와 통합 운용하면 전체 소유 비용이 눈에 띄게 낮아진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상층과 하층을 아우르는 계층적 요격망, 즉 저고도, 중고도, 탄도탄 대응이 하나로 맞물리면 전력의 시너지뿐 아니라 국방 자립이라는 더 큰 가치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의 벽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는 비전통적 공급자에 대한 정치적으로나 절차적으로 검증 요구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고, 예산 승인 과정의 투명성과 검증, 그리고 초기 훈련과 운영 전환에 따른 시간적 비용은 피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는 EU 공동구매나 펀딩과 결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고, 이는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LIG로서는 결국 제품 신뢰성의 재확인과 동맹국 간 협업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판매 성공의 관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상은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소규모 파일럿 도입으로 실전 운영 데이터를 쌓고, 그 다음 현지 조립과 기술 이전 단계로 넘어가며 마지막으로 통합 운영 시험을 통해 완전한 전력화로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로드맵이 현실화되면 에스토니아는 단순 구매국을 넘어 유럽 내 K방공의 지역 허브로 거듭날 수 있고, 우리 기업들은 값비싼 유럽 시장의 문을 당당히 여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과거에 기술을 얻기 위해 문을 두드리던 대한민국은 지난 과거의 역사가 됐습니다. 이제는 한국 기술을 간절히 원하는 유럽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중동 국가들 또 동남아시아에서 자국의 하늘을 지키러 대한민국의 손을 들며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년 12월 27일 한국방산
궁지에 몰린 유럽 방산이 한국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주요 방산 강국은 나토에 중출하는 정치적 위치를 이용하여 오랜 기간 유럽 방산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한국 방산의 거듭된 성장은 이들의 방위 산업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한국의 무기 생산 속도와 정확한 납기일 준수는 도저히 유럽 방위 산업이 따라올 수 없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일례로 독일은 자국군에 보급할 수십여 대의 전차조차도 생산하는 것이 버겁지만 한국은 이미 80대 이상의 전차를 폴란드에 납품했을 정도로 격이 다른 생산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의 주요 방산 업체들은 폴란드, 루마니아 등에서 한국산 무기에 밀려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로만 취급했던 한국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맹위를 떨치자 유럽도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오죽하면 EU에서는 2030년까지 유럽산 무기 비중을 20%에서 50%로 늘리자고 제안하며 노골적으로 한국 방산 무기를 배척하려는 담합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유럽 방산이 이제는 생산 공장과 설비 인프라를 증설하고 기술자까지 양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이 방산 시설을 증설하는 건 자신들의 약점이었던 축소된 생산 인프라를 보완함으로써 한국 방산의 장점이었던 빠른 생산과 신속한 납기를 견제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유럽은 냉전 종식 이후 오랜 기간 국방 예산과 제조 라인을 축소하며 생산 인프라가 상당히 약화되었던 게 사실인데요. 그러나 유럽이 생산 공장을 확대한다면 이는 한국 방위 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제 무기가 생산 속도를 높인다면 한국 방산의 최대 강점이었던 빠른 납기는 다소 희석될 수 있으며 다수의 유럽국은 굳이 한국산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나토로 연결된 유럽제 무기를 도입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손 놓고 앉아서 밥그릇을 빼앗길 한국 방산 업체들이 아닌데요. 오히려 유럽 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동유럽 일대의 방산 공장을 더욱 증설할 계획입니다. 유럽은 자신들의 생산 공장을 늘리면 한국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텃밭에 한국 방산 공장이 들어올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유럽 현지 공장 설립 소식과 이에 따른 한국 방산의 경제적, 전략적 이점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유럽 시장을 공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 어떤 나라보다 철저하게 준수하는 납기 일정 덕분이었습니다. 독일을 필두로 한 유럽의 방산 강국들은 한국에 앞서 우수한 전차와 자주포를 개발해왔지만 너무 느린 생산 속도가 그들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동유럽, 북유럽 국가들에겐 독일, 프랑스의 느린 납기를 기다려줄 여유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른 나라가 3-4년 걸릴 군수품 생산을 겨우 1년 만에 해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생산성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자극받은 유럽이 방산 인프라를 확충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방산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유럽이 무기 생산 속도를 늘린다면 한국의 장점이었던 빠른 납기는 더 이상 큰 메리트가 되지 못할 것이며 지역적 유대감이 강한 유럽제 무기로 이탈하는 방산 고객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오히려 2025년부터 유럽 현지에 여러 공장을 건설하며 이러한 유럽 방산의 발호를 사전에 저지할 전망입니다. 먼저 폴란드에는 한국의 하나와 폴란드의 WB그룹이 합작으로 천무용 유도탄 생산 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폴란드 육군은 천무 발사대를 장착한 호마르K를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유도탄을 모두 한국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공장 설립에 착수하여 2029년부터 폴란드 현지에서 천무용 유도탄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폴란드는 자체적으로 충분한 수량의 로켓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폴란드가 다른 나라보다 다연장 로켓 전력을 손쉽게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폴란드의 이러한 행보는 한국 방산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 세계의 군사 분쟁을 통해 다연장 로켓의 전술적 중요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아진 수요에 비해 공급은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요. 미국의 하이마스조차 납기가 지연될 정도로 다연장 로켓의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유럽 현지에 유도 로켓 공장을 건설한다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 방산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먼저 폴란드의 호마르케이 수출 물량이 지금보다 더 증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다연장 로켓 전력을 보강함에 있어 미국의 하이마스와 한국의 천무를 동시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마스는 현재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올 정도로 생산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일부 나라들은 늦어지는 납기로 인해 대체품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반면 천무는 납기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데다가 폴란드 육군에게 필요한 유도탄까지 현지에서 생산하게 된다면 폴란드는 당연히 두 다연장 로켓 중 천무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이 폴란드로 수출한 천무 물량은 도합 290문이며 약 7조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유도탄의 현지 생산 물량과 천무의 추가 수출까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7조 원을 훌쩍 넘겨 10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폴란드 이외에도 천무의 유럽 시장 확대 측면에서 현지 공장 설립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러시아의 군사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유럽 각국은 신속한 전력 확보와 필요시 빠른 탄약 보급이 절실한 처지이며 당연히 생산 수요가 빠듯한 하이마스보다 유럽 본토에서 유도탄 확보가 가능해질 천무의 도입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살펴보더라도 소모전 상황에선 포탄을 언제든 원활하게 보충할 수 있는 보급 체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과 나토는 155mm 포탄조차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하지 못한 경우가 잦았으며 이러한 사례만 보더라도 포탄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유럽 한복판에 다연장 로켓용 유도탄 공장을 설립하는 한국은 앞으로도 유럽 방산의 견제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수출 확대를 도모할 것입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를 도입한 나라들이 대서양을 건너 유도탄을 확보한다거나 독일의 다연장 로켓을 도입하려다가 전력화 시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보다는 유럽 본토에서 곧바로 유도탄 보충이 가능한 천무를 도입하는 것이 유럽의 입장에서도 훨씬 이득이 될 것이란 뜻입니다. 게다가 한국 방산의 유럽 현지 시설 확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에 천무용 유도탄 공장이 설립된다면 루마니아에는 K9 생산 공장을 구축할 계획인데요. 방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루마니아 현지에 설립될 K9 생산 공장은 2025년 상반기에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며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의 생산 이외에도 각종 장비 테스트, 연구 및 교육, MRO를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로 건설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방산업체는 루마니아와 체결한 K9 자주포의 안정적인 납기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에 건설될 K9 공장은 단순히 자주포만을 생산하는 흔한 생산 설비가 아닌데요. 한국은 K9 생산 공장을 바탕으로 루마니아와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 등의 수출 확률도 증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의 입장에서도 겨우 K9 53문과 K10 36대만을 생산하고자 동유럽 현지에 생산 시설을 구축할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 한국이 루마니아 현지에 생산 공장을 건립한 최종적인 목표는 이를 기반으로 자주포 이외에도 각종 장갑차를 비롯한 다양한 무기 체계를 생산하고 추가적인 부품 공급까지 진행할 수 있는 방위 산업의 거점을 형성하려 하는 것입니다. 무기 체계란 완성된 하나의 무기도 중요하지만 이를 꾸준히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비 부품도 중요한데 한국은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지에 확보한 생산 공장을 통해 한국 무기를 구매한 여러 유럽 국가에 추가적인 부품 판매와 관리도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동유럽 일대에 생산 시설을 계속해서 확보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한국 방산 무기들은 지금보다 더 빠른 납기와 철저한 사후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 방산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선박을 이용하여 무기를 납품하는 현재도 한국산 무기들은 일정 지연 없이 정해진 시한에 맞춰 전력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유럽 본토에서 생산 작업까지 진행된다면 한국산 무기 체계는 적기 납품을 넘어 조기 인도까지도 가능할 전망인데요. 제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가진 무기 체계라고 하더라도 적시에 전력화되지 못하는 무기는 실전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유럽 본토에 생산 시설을 확보하는 일련의 움직임은 한국 방산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함과 동시에 유럽 방산의 견제를 저지하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입니다.
있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세계 방산 시장 4위 진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5년에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집중 견제를 이겨낼 대한민국 방위 산업은 끊임없는 성장을 거듭할 것이라 기대를 모으는데요. 2025년에도 유럽에서 맹활약하는 한국산 무기들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